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만을 담은 잡학 토크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네, 오늘 잡학 토크쇼에서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종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Z세대를 대표하는 배우죠. 이태경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서울역사편찬원 김웅호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사편찬원 연구원 김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운민 여행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 여행 작가 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출연자분들도 자리를 해주셨고 오늘 재미있게 잡학 토크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출연하신 MZ세대 대표 이태경 씨에게 퀴즈를 좀 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퀴즈 나갑니다. 전국 이정표가 이곳의 도로 원표를 기점으로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종로?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역사, 문화, 관광 뭐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종로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광을 하러 찾아오시는데, 자, 운민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종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종로를 한마디로 종로는 서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단순히 사대문 안에 저희가 종로를 일컫는데 흔히 사극을 한번 보면은 신하들이 종묘사직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이처럼 이 종묘사직이 단순히 건물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조선사의 모든 이데올로기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육조고리, 그리고 궁궐, 그리고 광화문까지 이 모든 현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근현대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좀 종로를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사실 과거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또 현대의 모습도 보이고, 현대에 살고 있지만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연구원님, 종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 어떻게 될까요? 종로가 우리 역사에 출연하게 된 것은 1394년 한양천도가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양천도가 결정이 되면서 수도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도성을 쌓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여러 시설물 건립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종로 역시 그 일환으로 개설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작이 곧 종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주제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은 종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조선 건국에서 시작된 도시 종로라는 지역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한양이 도읍지로 정해지고 또 일종의 수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다고요. 네, 한양천도가 결정이 되면서 조선 정부는 그 건설 사업을 주관할 관청을 먼저 신설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도 임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들 관원들이 현지에서 답사람에 돌아다니면서 종묘와 궁궐 등의 위치와 그 방향 등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해서 개경으로 돌아와 왕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이것에 근거를 해서 천떠한 이듬해 1395년에 종묘와 사직, 궁궐이 건립되게 됩니다. 궁궐은 당연히 먼저 지어져야겠지만
종묘와 사직은 왜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둘러 지어야 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 현대인이랑 조선시대 사람 서로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랑 전혀 달랐어요. 그 종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왕의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다음에 사직 같은 경우는 토지신과 곡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사회인 이제 현재는 시민들이 주권자죠. 하지만 왕조사에서는 왕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왕의 조상을 모시는 종묘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그 건축물로 이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 역시 조선 왕조가 농업사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의 풍융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생사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직에서의 제사도 역시 당연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간주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새 수도 건설 작업 프로젝트에서 종묘와 사직을 가장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종묘와 사직 같은 경우는 건립하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원칙이. 이게 고대 중국 주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도성을 어떻게 만든다라는 원칙들을 이제 제시를 해요.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 좌조우사라는 원칙이 있어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좌조우사는 좌묘우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왼쪽에는 종묘를,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사직을 건설한다는 원칙이에요. 조선 왕조도 이에 따라 가지고 그 동부 연화방 쪽에 종묘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서부 인달방에 사직을 건설을 했어요. 그 원칙에 이제 맞춰서 지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시선 외에도 또 여행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종묘, 뭐 사직, 궁궐 이런 것들을 둘러볼 때 이런 것은 꼭 봐야 한다, 살펴봐야 한다, 좀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한양도성을 건설할 때 내사산이라 해가지고 4개의 산을 주위로 도성을 쌓은 게 특징입니다. 그 안에 이제 경복궁이 처음 지어지게 된 거고요. 경복궁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 광화문을 지나 흉내문을 쳐다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놀라운 산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 산이 북악산, 즉 백악이라는 거죠. 그 산과 그 경복궁이 어울리는 경치가 외국 사람들도 정말 이런 곳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incredible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흔히 또 이와 마찬가지로 경복궁과 한 단계 앞서서 자연 친화적으로 나간 곳이 바로 창덕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응봉에서 내려온 그 자연 지세를 그대로 활용해서 지어진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창덕궁의 비원이라 불렸던 그 후원 구역은 그 자연과 건축의 아름다움이 아마 극한으로 펼쳐지는 그런 장소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금성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금성에 실제로 가면은 후원의 구역을 빼고는 나무 하나 찾기 힘든 그렇게 삭막한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복궁은 자주 머물고 살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묘를 언급하고 싶은데,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부를 만큼 엄숙함이 자리에 있고 이곳 또한 계절마다 정말 다른 풍경을 자아내는데, 특히 겨울에 가면은 이 종묘의 정전 위에 소복히 쌓인 그 눈에 쌓인 경관이 정말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곳이죠. 궁궐, 종묘, 사직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궁궐 밖의 모습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궁궐 밖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 나라를 운영하는데 종묘와 사직, 궁궐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다른 중요한 이제 시설물들도 같이 수도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립이 되게 됩니다. 중국 고대 도성 조성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좌묘우사 외에 또 면조후시라는 원칙이 있어요. 면조후시 좀 어렵죠. 근데 이 면이라는 건 얼굴이에요. 얼굴은 뭐 어디예요? 앞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그 이때 조는 이제 조정이에요. 그리고 이 조정은 관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같은 경우도 궁궐, 경복궁 앞, 광화문 앞쪽에 주요 관청들을 배치를 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육조거리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뭐 의정부, 한성부, 육조, 사원부 이런 정부를 운영하는데 주요한 관청들이 그 앞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면조는 달성을 했는데 후시는 어떤 말인가? 뒤에 시장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서남북을 가르는 중심인 경복궁이 그 백악 뒤편에 시장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도 이제 좁고 또 거기가 자락이니까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유동인구도 적죠. 그러니까 시장을 두기에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을 어디에 뒀냐면은 육적거리 이제 동쪽, 지금의 이제 종로죠. 종로거리와 그 다음에 종로 그 내거리에 가면 지금 종각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종각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길, 남대문로죠. 그쪽에다 2천여 칸이 넘는 거대한 이제 시전을 건립해요. 그리고 이 시전을 그 시전 상인들한테 분양이 아닙니다. 임대를 해줘요. 그리고 시장세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건물을 만들어주고 소유 건물을 만들고 시장 상인들을 거기에 입주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50년, 100년, 뭐 20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종로 그 시전 상인들이 자기 소유물처럼 그 시전을 그 관리도 하고 매매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인구들을 시전을 통해서 다 먹여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조선 전기에도 시전 상인 말고 여항 소시라고 해서 각 마을마다 조그만 시장들이 있었어요. 동네 시장들이겠죠. 그리고 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그 상품이잖아요. 말이랑 소 같은 거. 이 마시장은 지금 마장동 알죠? 네. 그 마장동이 그 마시장에서 유래한 거예요. 지금도 거기 보면 지금 말은 취급하지 않고 소를 주로 취급을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거기서 소랑 말 같은 특히 말을 많이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청계천변 말 같은 경우 배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변에 그 마시장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에 반해서 이제 후기가 되면은 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소비 또 조선 내에 상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그 한양 상업도 이제 역시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전만으로 버티지를 못해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배옥에 거기가 요즘 핫하다는 이제 광장시장이에요. 거기 배옥의 시장이 생겨요. 그리고 서소문 밖에 또 칠패라고 해서 칠패 시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와 같이 시전, 배옥의 시장, 칠패 시장 이게 3대 시장. 네. 사료에서는 3대 시라고 불러요. 이게 형성이 되죠. 네, 궁궐밖에 다양한 곳들 그리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정말 재미있게 나눠주셨습니다. 역사 문화의 중심 종로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한양의 대표 마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북촌, 서촌 같은 곳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관광 오시고 즐기시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곳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알고 있을지 이태경 씨에게 다시 한번 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퀴즈는 북촌과 서촌 그리고 남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우선 그 동네가 요즘에 SNS에서 되게 핫하거든요. 근데 일단 한옥마을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즐길 수 있는 곳 아닐까요? 아, 네, 맞아요. 요즘에 정말 SNS 보면 그 기념 해시태그해서 네. 사진도 많이 올리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위해서 전문가 분들께 좀 SOS를 보내겠습니다. 자, 종로에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마을들 어떤 사람들이 또 살았고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은 어떨까요? 그 조선 말에 그 나라가 이제 망할 때 자결함으로써 그것에 이제 저항을 했던 우국지사인 그 황현 선생이 있어요. 그 황현 선생이 쓰신 이제 매천야록이 사료로도 이제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그 매천야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각 이북은 북촌이라 하는데 노론들이 살고, 그다음에 종각 이남은 남촌이라 하는데 소론을 비롯한 삼색 당파가 섞여 살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북촌이 노론의 주된 주거지라고 이제 밝히고 있지요. 네. 북촌에는 뭐 정당의 그런 색깔이 비슷한 그런 양반들이 좀 모여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는데 양반들의 집터가 북촌이었다면 그러면 뭐 서촌, 남촌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아까 북인이 있고 남인이 있듯이 북촌이 있으면 남촌도 있죠. 그리고 서촌이 있고
동촌도 있어요. 아, 우리가 뭐 동촌까지는 다루진 않는데 이 또 가운데 중촌도 있어요. 이 중촌이라는 것은 지금 청계천이나 종로 사이 네네. 그쪽이에요. 지금 종로 내거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쪽 지역인데 시전이 이제 조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이제 전문가층들, 뭐 역관들, 의관들, 그 다음에 법을 다루는 율관들 이런 전문직 그 중인들이 거기 거주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중앙관청에서 서리로서 활동하는 행정실무자로서 활동하는 이제 경화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들이 사는 이제 마을이 한양 전체로 봤을 땐 가운데다. 그래서 중촌이라고 이름이 생겼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분층으로 봤을 때도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층 양반도 아니고 하층 평민도 아닌 중인이라는 용어로 그 칭하고 있죠. 그러면 남촌은 어떤 지역에?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머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또 지금 서촌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 서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서촌이 제 제2의 고향이랄 정도로 제 아. 정답고 예. 특히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맛집들이 네. 서촌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일본인 관광객들이라든가 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서촌을 주로 이제 여행으로 많이 찾곤 하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서촌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90년대부터 그쪽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뭐 서촌, 뭐 서촌을 살리자, 뭐 서촌하면서 네네, 그 맞습니다. 지역을 칭하는 용어로서 썼는데 조선시대 때는 서촌이 어디냐면은 지금 덕수궁 있죠. 덕수궁서부터 서소문에 이르는 길. 그쪽이 이제 서촌이에요. 아 그러면 예. 덕수궁 근처가 지금의 소촌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촌이라고 칭하는 덕수궁 아니 그 경복궁 서쪽 지역 있죠. 그거는 정식 용어는 없어요. 정식 용어는 없어서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은 있는데 그게 딱 맞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경복궁 서측 또는 경복궁 서편이라고 편의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 내시와 그 서리들이 이제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여러분도 내시 같은 경우 다 궁궐 안에서 사는 것 같죠? 네. 아닙니다. 어. 궁녀는 궁궐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아. 그래서 병들고 거의 죽을 때 돼야 궁궐 밖으로 네 나와요. 맞습니다. 아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세자를 제외한 왕자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궁궐에 네, 나와야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왕자들이나 공주들이 궁궐을 짓고 이제 그 서촌 일대에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촌의 이제 가장 중심 구역에 있는 곳이 영조가 왕자 시절에 살았던 궁궐이 바로 지금의 통이동 백송 구역이었다고 하죠. 맞아요. 그게 창유궁이라고 이제 남아 있는데 그쪽 근데 왕자나 그 공주, 옹주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고 궁궐 밖을 나오는 걸 추랍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왕이 새로 그 궁을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넓은 큰 집을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입주하게 해줘요. 그래서 조정 관원, 고위 관원들이랑 왕이랑 그 이 말다툼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대관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렇게 큰 집을 지어주면 안 됩니다. 좀 남들이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숙종 같은 경우가 그래요. 너희들도 다잖아. 나도 자식이 소중해.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법전에 경국대장의 법전에 왕자, 공주는 집 크기가 얼마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걸 준수하는 이제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다시 이제 원래 이 얘기로 돌아가면 내시 같은 경우는 밖에서 살아요. 밖에서 살고 일반 관원처럼 출퇴근을 해요. 물론 이제 왕 근처에서 모시는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내시는 그 그 궁궐 안에서 장시간 이제 머물러요. 머물렀다 이제 또 나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궁녀랑 이제 내시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네.
종로 일대를 지금 다 머릿속으로 걸어다니면서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뭐 북촌도 갔다가 서촌도 갔다가 남촌도 갔다가 정말 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즐거운 여행인데요. 그렇다면 이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이 종로 일대 여행을 한다면 좀 궁궐 밖을 어떻게 둘러보면 좋을까요? 정말 둘러볼 데가 많아서 일주일도 모자랄 정도인데 우선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 보면요. 북촌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올라가서 저기 끝에 중앙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길을 가면서 한옥을 둘러보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있던 헌법재판소 일대가 예전에는 박규수 대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개화를 심어준 그런 분이에요. 그분과 그분의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바로 북촌의 초입이라 할 수 있겠고 그 뒤로 많은 한옥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한옥은 극히 일부고요. 그나마 볼 수 있는 한옥을 하나 추천하자면 백인제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를 거쳐서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그 백병원을 설립하셨던 그분의 가옥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가을에 오면 정말 단풍이라든가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서촌으로 가볼 텐데 서촌에 가면은 맨 꼭대기 가시면 수성동 계곡이라고 있어요. 겸재정선이 인환제색도를 그렸다 했잖아요. 그때의 풍경 그대로 최근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조선 후기 때 그런 풍경들을 직접 체험할 볼 수 있고 이제 거기서 내려가다 보면은 예전에 그 많은 수많은 그 일제강점기 때의 인물들의 자취를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청계천이 비록 최근에 새롭게 이제 복개되었다고 하지만 청계천을 걷다 보면은 동대문에서 이제 시청 방향을 걸으면서 오관수문이라든지 광통교라든지 수표 같은 예전 조선시대 때 그런 거리의 모습들을 함께 걸으면서 상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자면은 궁궐과 서촌, 북촌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네. 오전에는 궁궐을 보시고 오후에는 북촌과 서촌을 함께 둘러보시는 게 정말 이번 여행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종로 여행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한 팁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종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선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종로의 모습도 갖춰졌습니다. 종로는 역사와 함께 다시 한번 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MZ세대께 또 퀴즈를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역사에 좀 아픈 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담아야 해서 저도 퀴즈를 내면서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조선시대 이후 종로의 모습이 크게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좀 슬픈 역사, 잊어서는 안 될 역사,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까요? 일제의 침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조선의 역사에서도 일제의 침략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역사들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제 침략의 계기가 된 대표적인 사건들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 언급을 할 수 있는데 그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그 다음에 을사늑약,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이 4가지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894년 일어났던 청일전쟁은 그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열강들의 한반도 다툼에서 청나라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일어났던 노일전쟁, 그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죠. 그거 역시 일본이 이제 승리하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 한반도 그 경쟁에서 또 탈락하게 되고 이 두 차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그 일본 같은 경우가 미국이나 영국의 양해하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이제 박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통감부라는 걸 이제 설치하면서 내정에도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이런 것에 이제 맞서서 고종 황제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그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을 특사로 파견하게 되죠. 네네. 전에는 뭐 헤이그 밀사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특사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써요. 밀사라고 왠지 이제 몰래 보냈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특별하게 고종 황제가 지목을 해서 파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우리한테 우호적인 표현인데 특사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그것을 이제 빌미를 삼아 가지고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켜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순종을 이제 황제로 올리면서 허수아비 황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사는 공간도 이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고종 황제는 기존에 이제 살던 경운궁, 지금 그거를 덕수궁이죠. 이름을 네. 이제 덕수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 덕수라는 궁호라고 그러는데 궁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덕수궁은 원래부터 없던 것이 아니라 조선 초에도 덕수궁이 있었어요. 조선 초에서 왕위를 물려준 왕이 누구 있어요? 나라를 세운, 조선을 세운 왕. 태조 이성계 맞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정종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물론 자의로 물려준 건 아니에요. 권력 다툼에서 쫓겨나잖아요.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네네. 그러면서 그 조선 정부는 이제 개경으로 갔다가 1405년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왕이 올랐던 이제 태종이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제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거주할 곳으로 덕수궁을 지어줘요. 이 덕수궁이라는 건 뭐예요? 덕스럽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장수하라. 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자기 이익에 맞게 어떤 걸 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이 역사적인 근거를 끌어들여요. 그런데 이걸 끌어들이되 비틀어 버리는 거죠. 덕스럽게 오래 사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라 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덕수궁이라는 것이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다시 옛날처럼 경궁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역사적 논리적인 입장일 뿐 많은 사람들이 덕수궁에 얽힌 추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도 있고 그렇죠. 네. 반대를 해요. 그래서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덕수궁하고 가로 열고 경운궁 이렇게 이제 글 쓸 때는 그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해요. 예, 예. 아까 연구원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덕수궁이 일제 강점기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아픔의 흔적들이 있었던 공간이기도 해요. 그 덕수궁 바로 조단길에 붙어 있는 중명전에서 바로 이제 을사늑약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 이때가 바로 정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곳이 또 러시아 공사관이라던가 지금 현재 영국 대사관저도 있고요. 이때가 이제 그 당시 외교의 그 당시 본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처음에 덕수궁으로 들어온 이유가 이곳에서 일제 강점을 벗어나서 이제 서양 열강과 손을 잡아서 자주 독립을 행하려고 했던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일제에게 침략을 당하는 그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종로라는 곳이 워낙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전에 또 이 종로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1898년 독립협회가 주관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이제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민공동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당시 러시아를 비롯한 이제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이제 이권을 침탈해 들어와요. 그것에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만민공동회가 이제 개최가 되면서 독립협회 회원들 그리고 심지어 정부 관리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대중연설을 하면서 제국주의 이쪽을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부한테 외세에 의존하지 말라. 러시아랑 일본에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국정을 개혁해라라는 그런 그 국정을 개혁하라 등등의 이제 요구 사항들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 만민공동회가 종로에서 일어난 이제 대표적인 역사적 이제 사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저항을 하기도 했고 예.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그쵸.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종로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좀 변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하자면은 그 1907년에 이제 고종 황제가 퇴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미 7조약이라는 게 맺어져요. 네네.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거의 껍질밖에 남지 않았던 대한제국의 권력을 다 뺏는 거예요. 경찰권도 다 뺏고 군대는 다 해산시켜 버리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3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그 한일 병탄, 한일 강제 병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조선은 마침내 일제 식민지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죠. 또 일제 식민지로 이제 전락하면서 종로 일대에 큰 변화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촌 지역에 이제 많이 생겨요.
이 북촌 지역은 아까 노론의 거주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다 관직에서 해촉이 되는 거예요. 관직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는 다 일제 일본인들이 고위 관직은 이제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관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봉급만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딸린 특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관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그 모든 특혜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백 평 되는 집들 관리하고 또 딸린 식솔들을 관리하기가 버거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까 그 고위 관련들이 다 뭐 침입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마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대해서 그 거부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낙향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큰 필들을 그 다음에는 그 정세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일제강점 때 이제 대표적인 건축업자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디벨로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그 대규모 필지들을 사들여요. 사들이면서 그것을 뭐 10평, 20평 소규모 필지로 나눠가지고 개량형 한옥. 요즘 뭐 도시형 한옥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시형 한옥을 대거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선인들한테 이제 다 분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삼청동, 가회동, 뭐 개동, 익선동, 그다음 심지어는 종묘 앞에 이런 지역에 그런 개량 한옥, 도시형 한옥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정세권을 비롯한 이 건설업자들은 자기 개인 이득을 위해서 그걸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로 이북 지역을 일본인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지금의 서촌에 들어서게 됐는데 간사. 그 이때 사택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사택 같은 경우는 그 한옥이 들어오진 않죠. 네. 거기는 이제 그 일본식 이제 서양식 또는 일본식 서양식 절충형의 이런 가옥들, 그런 가옥들이 이제 일부가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거는 왜 들어오게 되냐면은 1910년대까지만 해도 일제는 경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10여 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중심지가 남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영하는데 좀 그 위치상으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일찍이 1915년에 시정 5주년 물산 공진회라는 것을 경복궁 안에 개최를 해요. 그러면서 근정전 앞에 있는 정각들 다 쓸어버리죠. 네. 그러면서 거기를 공진회 장으로 바꿔요. 임시 가건물들을 많이 세워요. 그러면서 이 공진회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10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진회를 할 때 청사를 지을 계획을 두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선 총독부 청사가 26년에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그와 이제 발맞춰 가지고 그 일본의 이제 주요 시설들, 그 관청들뿐만 아니라 요즘도 이제 공기업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식산내 이제 사택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송현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송현동 부지라고 옛날 미 대사관 직원 숙소였는데 그게 지금 그 개방이 돼가지고 지금 꽃단지로 이렇게 지금 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됐어요. 네. 거기는 이제 식산은행의 그 사람들의 직원들의 이제 부지였어요. 그게 이제 계승이 돼가지고 그 광복 이후, 해방 이후에는 미 대사관 직원들의 이제 숙소가 됐던 거고. 결국 개발이 못 돼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서울시랑 교환을 했어. 그 땅이 정말 황금 땅인데. 그럼요. 예, 그렇죠. 저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북촌 한옥마을에 있던 한옥들이 조선시대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북촌을 좋아해서 SNS에 글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막 추억을 여행한다, 뭐 조선시대에 놀러 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 글들을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몰랐어서. 네.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해시태그로 뭐 조선시대로 온 그러니까요. 여행 이런 것들 저도 많이 조선 여행.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행을 갈 때도, 그리고 또 뭐 관광을 떠날 네.
때도 조금 자세하게 알고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렇다면 좀 가기 전에 박물관이나 네. 아니면 뭐 해설사분들의 도움을 좀 얻거나 이렇게 좀 더 알고 여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 해설로 들어가면 듣고 가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매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비지트 서울 넷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은 바로 이제 공인된 해설사를 통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해서 여행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 해설사들의 설명이 워낙 또 그 고장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점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근처에 북촌박물관이라든지 수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저는 이제 북촌의 역사라 그리고 그 맥락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희궁 앞에 자리한 서울역사박물관을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곳에 가면은 진짜 북촌에 대한 모든 유물이라든가 지도,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시절 북촌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북촌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북촌을 찾기 전에 좀 더 좀 공부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가시면 그 북촌의 아름다움과 또 역사적인 의미들을 더 잘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촌 외에 종로의 다른 곳들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가 중구가 되지 못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걸 보면은 한양의 중심은 종로였는데 왜 중구가 되지 못했느냐? 그건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이제 북촌이 한양의 이제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이 일본인들이 주로 남촌 지역에 거주하고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남촌과 북촌의 관계가 역전이 돼 버리죠. 그래서 남촌 같은 경우는 도시 인프라도 이제 풍부하고 은행이랑 백화점들 이런 그 근대 시설들이 이제 들어온 화려한 번화가가 된 반면에 북촌 같은 경우는 조선 전래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어두운 거리로 이제 전락하게 된 거죠. 이 남북 간의 역전 현상이 계속 흐름이 이어지면서 1941년에 구제라는 것이 실시해요. 구제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 안에 구가 25개가 있죠. 그 구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때 7개의 구를 만드는데 그게 종로구, 중구, 용산구, 한강 건너 영등포구, 그 다음에 종로 중구 옆에 서대문구, 그 다음에 동쪽에 동대문구, 그 다음에 동남쪽에 성동구 7개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이 중구는 바로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남촌 지역이에요. 거기가 당시에는 이제 한양이나 경성이라고 불렀죠. 게이조라고 불렀는데 경성이 이제 중심이다. 그래서 중구라고 이름 붙여요. 그다음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종로가 있으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종로라고 이름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남촌이 중구가 일본인들이 사는 남촌이 중구가 되고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중구가 아닌 종로구로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광역시 같은 데 보면은 다 중구가 있어요. 네. 이거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그 중구청장 협의회라는 게 또 조직이 되어 있어요. 단지 이름이 같다는 그 하나 사유로. 네. 서울이 지금의 25개의 구가 된 계기가 나중에 강복이 되고 나서 서울이 점차적으로 그 면적을 넓혀갔잖아요. 그 예전에 경기도 땅이었던 곳이 그곳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서울이 되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까 구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제. 그게 1941년에 이제 처음 도입돼요. 그러니까 경성구가 자기 이 넓은 지역을 일괄적으로 그 통치하기에는 이제 부담된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로 구라는 걸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42년에는 마포구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8개가 되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리고 이듬해에 49년에 성북구 지역, 지금은 서울 동북구 지역 있죠. 그쪽이 서울시로 이제 편입이 돼요, 일부.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제 성북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9개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영역이 대규모로 이제 확대되는 게 1963년이에요. 1963년 1월 1일자로 한강 이남 지역 있죠. 원래는 한강 이남 지역은 영등포 외에는 다 광주군이구나. 광주군 뭐 이런 쪽이었어요. 네네. 지금 강남구 서초구 있죠.
여기가 광주군이에요. 아, 네. 다. 그 성남시도 그렇고 하남시도 그렇고 이쪽이 전부 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 조그만 이제 시 같은 경우는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산, 진해, 창원 같은 경우 창원으로 이렇게 크게 합쳐졌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이쪽 성남 쪽도 성남, 광주, 하남. 근데 서울도 오라고 그랬는데 서울은 안 오려고 하죠. 절대 안 오겠죠. 합치려고 했는데 여기는 결국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실패를 했어요. 네. 근데 원래 이 영역이 다 광주 영역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네. 넓을 광자 써서 맞습니다. 광주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광주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이 지역이 양광도였어요. 그거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합치는 네. 거예요, 이름이. 이게 광주랑 양주. 그래서 양광도예요. 예. 여하튼 이 1949년에 이제 9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63년에 그 서울시 영역이 되게 확대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는 그냥 구로 편입하지 않고 출장소로 뒀어요. 출장소 뒀는데 이제 강남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강남구가 생기고 또 관악구가 생기고 또 관악구에서 여러 구들이 이제 70년대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88년도 올림픽 열린 해죠. 그때 또 4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 95년에 그때는 95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1991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는데 한꺼번에 하면 좀 그 부담될 것 같으니까 단계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시의원, 의원만 뽑아요. 구의원. 그거는 91년에 뽑고 95년에는 시의원, 구의원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장까지 다 뽑아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상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이제 부활되는 해였죠. 그때 맞춰가지고 4개가 생겨요. 금천구라던가 광진구. 그러면서 서울시 구가 25개가 됐죠. 아, 지방자치가 이제 온전히 부활되니까 이제부터는 절대 안 생겨요.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치 역사책 한 권을 읽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종로 이야기만 들어도 대한민국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꿈에 그리던 광복이 있은 후에도 종로에는 크고 작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해방된 이후에 이 종로거리도 많은 변화를 이제 거칩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됐다가 이후에 이제 재건도 되고 또 80년대부터는 도심 재개발 따라가지고 큰 건물이 이제 들어선 초현대식 도시인 서울에 이제 걸맞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이제 수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광복 이후에 또 종로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네네. 또 저희가 찾아갈 만한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랄지 아니면 여행을 해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곳들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최근 광화문 광장이 새롭게 보수되면서 이제 그 일대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이 육저거리였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의정부로 발굴되어 있는 터가 예전에 이제 경기도청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바로 있는 곳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군사정변 당시에 국가재건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후에 문체부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박물관으로 이게 새롭게 태어난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이곳의 옥상에 오르면은 경복궁의 전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 전경을 찍으러 이 옥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종로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종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종로의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곳을 이제 담당하는 서울시라던가 종로구 같은 이제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또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이와 같은 관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제 끊임없는 그 참여와 관심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경복궁 덕수궁에서 수문장 교대식이 활발히 열리고 있고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축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북촌, 서촌 일대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점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런 점들은 이제 지양해야 하고 앞으로 시민들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고장의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는 독특한 축제를 개발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종로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하면서 이 종로와 관련된 이야기들 정말 깊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뭐 북촌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해서 즐겨 찾는다고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던 동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나중에 또 놀러 갔을 때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생각이 나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그 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전문적인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웅호 연구원님 그리고 운민 작가님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역사가 깊은 이 종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북촌, 종로를 비롯한 이제 서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계속해서 이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연구원님과 그리고 이렇게 배우님과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특히 서촌 일대가 아직은 덜 알려졌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문화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의 문화재가 좀 더 사랑받고 보호받는 계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심코 지나치면 단순한 길이고 건물이고 마을이지만 그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고 살펴본다면 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하면서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되새기면서 종로를 좀 구석구석 살펴보는 건 어떨까,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방송이 의미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